네, 경제동물의 개량 2주차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좀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니까요. 노트 필기를 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할 것은 멘델의 법칙과 분자 유전학입니다. 그래서 멘델 유전학이랑 분자 유전학이랑 막 같이 뒤섞여서 나올 건데요. 교과서에서도 좀 제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교과서 차례대로 쭉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교과서 없이 제 얘기만 일단 잘 들으면서 필요한 거는 필기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 부분은 교재 3장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4장에도 좀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책은 책대로 읽어보셔야 되는 것이고 제 강의는 잘 또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분자 유전학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DNA 구조를 이제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 전제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멘델의 유전 법칙은 DNA가 유전 물질인지 몰랐을 때 나온 개념이죠. 근데 먼저 멘델의 유전 법칙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유전 물질이 DNA인 줄 알고 또 DNA의 구조까지 이해하면서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더 이해가 넓어진 건데요. 하여튼 지금은 이제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으니까 둘 다 섞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진이라고 부르는 거는 물리적으로는 긴 DNA의 한 토막입니다. 그 DNA는 이제 사람 같은 그 포유동물의 경우 3.3 곱하기 10의 9승계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긴 많은 정보가 다 유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긴 DNA 가닥에 유전자는 섬처럼 토막토막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있습니다. 그게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긴 DNA가 있다고 치고 여기에 좀 두껍게 까만색으로 칠한 거 A 부분, B 부분, 뚝 떨어져서 B 부분 또 어딘가에 저쪽에 가면 있겠죠. 요렇게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유전자가 되는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엑손이라고 합니다. 엑손이라고 하고 이 A랑 B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가느다란 부분 여기를 인트론이라고 합니다. 인트론. 그래서 엑손이 실제로 유전자 역할을 하는 거고 인트론은 유전자가 아닌 거죠. 정크 DNA라고 하는데요. 저게 이제 아직도 확실하진 않은데 뭔가 하여튼 어떤 진화상의 이유로 저 쓸데없는 부분이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인트론이 훨씬 더 많아요. 양쪽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세포 핵에 있는 지노믹 DNA가 전사가 돼서 트랜스크립션이 돼서 mRNA가 될 때 엑손만 전사를 하지 인트론은 빠지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만 여기로 오고 요 부분만 여기로 오고. 그래서 이 mRNA는 그냥 그대로 전부 다 유전자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노믹 DNA는 유전자가 안 되는 인트론 부분이 끼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전사가 되는 이런 과정을 RNA 스플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스플라이싱. 이거 우리말이 없네요. 자, 그래서 DNA가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또 이게 이 엑손들은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조절 부위가 있고 부호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regulatory region이라고 하고 코딩 리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우리가 다 코딩 리전은 이제 알겠죠. 뭐냐면 이제 단백질이 되는 부분이에요. 단백질의 암호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DNA에서 RNA가 됐다. RNA가 번역이 되면서 해독이 되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단백질에 그 대응하는 암호가 여기 부호화 부위에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앞에 이 단백질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엑손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절 부위입니다. 조절 부위는 뭐 시작해라 끝내라 뭐 한 바퀴 더 돌아라 막 이런
다른 중요한 조절 암호가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조절 부위가 망가지면 이 뒤로 가지도 않죠. 이 뒤로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조절 부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지, 그러니까 여기가 정상이어야지 이제 이 효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죠. 계속 이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조절 부위가 잘못되면은 여기서 가다가 멈춰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뭐 돼야 될 게 안 되면은 그거 큰일인 거죠. 병이 나는 거죠. 일종의 병이, 결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절 부위, 암호화 부위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엑손, 인트론도 기억하셔야 되고. 엑손이 조절 부위고 뭐 인트론 부하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절 부위, 부하 부위는 둘 다 엑손이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요 부호화 부위, 코딩 리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결국 코딩 리즌은 뭐냐면 이 부호화 부위는 DNA에서는 여기에 ATGC로 반복되는 거겠죠. ATGC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되는 건데, 그게 인트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부호예요. 근데 엑손은, 부호화 부위는 요 코돈이라고 있었죠. 이 그 아미노산에 대응하는 세 개의 염기 서열들이 이제 쭉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그게 들어 있어서 얘네가 단백질로 번역이 되면서 그 단백질에 또 긴 사슬, 아미노산의 긴 사슬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요리조리 1차, 2차, 3차, 4차 구조를 이루면서 덩어리가 되면서 그게 단백질이 되고요. 이게 효소, 이제 대부분 효소가 되는데, 걔네가 이제 중요한 기능을 하나씩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에 한 뭐 10만 개의 기능이 있으면 10만 개 효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10만 개의 효소 단백질이 있는데, 그래서 이 DNA도 10만 개가 있는 줄 알았더니 10만 개가 아니라 3만 개가 안 되더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 개가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이제 그 얘기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그 얘기 좀 이따 나올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 코딩 리즌에 이렇게 이제 이 코드로 돼 있는데, 여기서 하나가 이렇게 잘못되는 거, 교체되는 거, 바뀌는 거를 우리가 이제 돌연변이라고 하죠. 뭔가 바뀐 거죠, 문제가. 근데 한 점이 바뀌었다 그래서 포인트 뮤테이션이라고 해요. 포인트 뮤테이션. 염기 한 개가 바뀐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염기 한 개가 바뀌었다고 큰일이 꼭 나는 건 아니에요. 큰일이 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바뀌었을 때,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UCU라는 게 있는데, 얘가 아미노산 중에 세린에 대응하는 거거든요.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근데 요 세 번째 U가 C로 바뀌었어요. U가 C로 바뀌어도 그대로 세린이에요. UCC도 세린이에요. 요거는 이제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포인트 뮤테이션이 생기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냥 확률적으로도 생겨요. 그냥 우연히 생겨요. 우연히 생기는 수도 있어요. 100만 분에 한 번. 그런데 이제 그때 그렇게 바뀌는데, 한 번 어쩌다 바뀔 때마다 이 단백질이, 그 아미노산 순서가 바뀌어서 단백질이 모양이 바뀌면 어떤 큰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한 그런 포인트 뮤테이션에는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아미노산 3개가, 죄송합니다, 코드 3개가 아미노산 하나에 대응하면서 약간의 그 어떤 경우에도 바뀌어도 안정적인 이런 성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령 가운데 게 UCU에서 가운데 게 U로 바뀌어서 UUU가 되면은 이거는 아미노산이 세린에서 페닐알라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큰 변화인 거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어떤 아미노산이 바뀌는 그런 바뀜을 동이치한, 그 다음에 바뀌었는데 그 뜻이 안 바뀌었다, 그걸 비동이치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포인트 뮤테이션의 중요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이제 그냥 재미있는 예를 들자면, 미국의 낫골세포 빈혈증이라는 그 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미국, 뭐 다른 나라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발생하니까 미국에서 이거 이제 어떤 중요한 사례로 연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병이냐면, 이제 혈액 속에 우리 혈관 속에, 혈액 속에 적혈구가 있죠. 적혈구가 이렇게
동그랗고 납작한 접시처럼 생긴 거거든요. 이건 옆모습. 접시처럼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제 이게 피 속을 왔다 갔다 이제 혈관 속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산소를 운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동그랄까요? 동그란 게 움직이기가 좋겠죠. 아주 가느다란 모세 혈관을 통과하려도 이게 동그라야지 걸리적거리지 않고 싹싹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낫골 세포 빈혈증은 뭐냐면 이 적혈구가 찌그러져요. 이렇게 반이 쑥 찌그러져 가지고 나처럼 삐죽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자꾸 가다 걸려요. 지들끼리도 걸리고 혈관 벽에도 걸리고. 그래서 그 모세혈관이 막 막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막히면 피가 안 통하면 빈혈이 일어나겠죠. 그죠? 혈액 그 산소가 운반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아픈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시클셀 아네미아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흑인에만 생기는 병이었는데 백인에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 흑인한테만 있었는데 미국의 백인에게도 있어요. 그거는 뭘까요? 그 미군 백인의 조상이 언젠가 흑인하고도 애를 낳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인의 피에 흑인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들어온 거예요. 네, 어쨌건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생기냐? 이 적혈구가 이제 단백질인데 400개인가의 아미노산 긴 그 아미노산의 서열이 이렇게 똘똘똘 뭉치면서 이제 이런 그 적혈관 단백질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아미노산이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이제 정확하게 의미가 있는 애들이 딱 정확하게 이제 긴 아미노산이 이렇게 전사가 돼서 번역이 돼서 이렇게 딱 만들어 적혈구가 정상적인 적혈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아미노산이 하나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미노산이 바뀐 이유는 DNA에서 뭐가 하나 바뀐 거죠. DNA에서 포인트 뮤테이션 하나 생기면서 그게 아미노산을 바꾸고 그 아미노산이 적혈구의 단백질의 모양을 바꾼 거예요. 모양이 왜 바뀌었냐? 아미노산은 영양에서 배우셨을 텐데 친수성이 있고 소수성이 있어요. 물하고 친한 애가 있고 물하고 싫어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 같은 애가 있어요. 어떤 아미노산은.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친수성인 글루타믹 애시드가 그 포인트 뮤테인이 생겨서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으로 바뀌었어요. 교체가 됐어요. 동위치환 된 거죠. 이 정상적인 거에서. 그런데 이 발린이 불행하게도 소수성이야. 물을 싫어해. 소라는 건 멀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을 멀리하니까 물이 싫으니까 얘가 모양이 찌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저런 모양이 된 거죠. 그래서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뮤테이션이 비동위 치환으로 바뀌면은 어떤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동위 치환으로 아미노산 코드가 순서가 바꿔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제 이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유전자들이 이제 우열이 생기고 그러는 게 이렇게 이제 그 뮤테이션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다음 두 번째를 보시면 다시 이제 조금 앞으로 가서 교재 2장의 그 2의 4 연관과 교차 부분을 지난주에 얘기 드렸는데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때 그냥 용어 설명처럼만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좀 내용까지도 건드려 보겠습니다. 연관과 교차가 뭔지. 이게 우리가 이제 보면 어떤 세포에 DNA 세포에 염색체가 있습니다. 염색체가 있는데 그 염색체에 A와 B라는 두 개의 유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A 유전자는 한 염색체 위에 있고 B란 유전자는 또 다른 염색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뭐 감수 분열을 하던 그렇죠. 감수 분열을 해야죠. 감수 분열을 할 때 보면은 이게 서로 다른 유전자 위에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얘네는 A와 B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라지 A건 스몰 A건 이쪽이 라지 B건 스몰 B건 만날 확률이 서로 같은 거예요. 여기가 라지 A 스몰 A로 나눠지고 여기가 라지 B 스몰 B로 나눠서 2배 됐다가 4개가 돼도
이제 그래서 다시 두 개 하나씩 모이더라도 얘랑 얘랑 만날 확률. 그러니까 라지 A, 라지 B 만날 확률, 라지 A, 스몰 B 만날 확률, 스몰 A, 라지 B 만날 확률, 스몰 A, 스몰 B 만날 확률이 똑같아요. 그래서 1대1대1 이렇게 그 만날 확률 똑같은데 이게 얘네 두 유전자가 한 염색체 위에 있는 거예요. 한 염색체 위에. 한 염색체 위에 존재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라지 A, 라지 B는 같이 다니고 스몰 A, 스몰 B는 또 같이 다니죠. 그래서 절대로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의 모양을 가진 애는 없어야 되는 거죠. 두 개가 항상 붙어 있어서 얘랑 얘랑 만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염색체, 상대방 염색체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런 관계, 이렇게 라지 A, 스몰 A, 요게 이제 대립 유전자 관계예요. 서로가 얘가 얘의 대립 유전자, 얘는 얘의 대립 유전자. 그래서 얘는 대립 유전자고 그러니까 A가 하나의 유전자고 B가 하나의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유전자예요,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가 두 개 있는 거죠. 유전자가 두 개 있고 각 유전자마다 대립 유전자가 두 개씩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와 그러니까 A와 B의 관계는 비대립 유전자의 관계예요. 비대립 유전자. 대립 유전자가 아니 그냥 유전자죠. 비대립 유전자라는 말은 그냥 유전자의 관계인데,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경우는 이제 비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거고, 요거는 한 염색체에 비대립 유전자가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한 염색체에 비대립 유전자가 같이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연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연관 상태. 그래서 링크드 돼 있다 그러죠. 그래서 연관이란 현상은 링키지고, 링키지, 동사는 링크드 된 거고. 근데 얘네가 감수 분열을 할 때 교차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교차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얘네가 이렇게 두 개가 두 배가 되면서 이렇게 겹치거든요. 얘네가 이렇게 두 배가 되면서 겹치면서, 또 하나가 이렇게 양이 두 배가 되고 이렇게 겹치면서 여기 맞닿는 점이 이렇게 꼬여서 다시 반대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만나는 꼬이는 점을 키아즈마라고 그랬죠. 키아즈마. 그래서 키아즈마에서 만나서 이렇게 두 개가 서로 교환을 해서 반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지 A는 항상 이쪽에 있고 스몰 A는 항상 이쪽에 있는데 이게 꼬여서 이게 반대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멘델의 독립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게 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차입니다. 교차. 연관된 게 교차돼서 일어난 겁니다. 이게 근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양한 유전자의 다양성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유전자를 교환해서 똑같은 모양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꾸. 자, 그래서 이게 연관과 교차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마 이해가 더 되셨을 것 같고요. 자, 요걸 가지고 이 현상을 가지고 연관 지도라는 걸 만듭니다. 링키지 맵 지도죠. 그래서 이 연관 지도를 왜 만드느냐면 어떤 유전자와 어떤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거리가 머냐, 가깝냐,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 거리를 재는 거죠. 거리를 이제 정확히 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대적으로 재는 겁니다. 정확히 재는 거는 이제 피지컬 맵이라고 있어요. 피지컬, 물리적인 지도. 예, 그건 현미경으로 보고 이렇게 현미경으로 본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 전기 영동에 의해서 정확히 재는 거고요. 거리를.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거리인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간단한 이 링키지 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기본 원리까지만 할 거예요. 그 원리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예가 있습니다. 예. 닭인데요. 닭이 있는데 닭의 유전자가 있어요. 이제 지금 이 링키지라는 연관 현상을 알려면 한 개 가지고는 안 되겠죠. 당연히 유전자가 두 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유전자와 F 유전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얘예요, 얘. 그래서 I 유전자는 색깔에 관련된 털색에 관련된 유전자예요. 그래서 라지 I면은 유색, 색깔이 있어요. 무슨 색인지 모르겠는데 흰색은 아니란 얘기죠. 뭐 그냥 뭐 까만색이든 뭐 다른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지 I. 그리고 스몰 i는 백색,
이건 색이 하얀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 우열 관계에 있어요. 라지 I가 완전히 우성이에요. 그 다음에 F 유전자는 F 깃털에 관한 유전자의 깃털. 그래서 feather 깃털이 feather니까 그래서 F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라지 F가 있고 스몰 F가 있고 이것도 완전히 라지 F가 완전 우성인데 라지 F는 어떤 현상이냐면 여구라고 그래서 깃털이 좀 거꾸로 방향이 거꾸로 자라는 거예요. 털이 이렇게 예쁜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삐쭉삐쭉 자라요. 그래서 여구를 가진 애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겉모양이 곱지가 않고 털이 매끈하지가 않고 삐쭉삐쭉 나온 거죠. 그게 여구고 정상이 스몰 F예요. 정상이 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상이 오히려 열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얘네를 가지고 어떻게 연관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교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 어떤 교배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P는 이제 페어런트를 말해요. 부모 세대에 I, 스몰 I, 라지 F를 가진 개체와 라지 I, 스몰 F를 가진 개체를 교배를 한 거예요. 그러면 F1에 F가 필리얼이라고 그랬죠. 필리얼 원세대의 후손 1세대에 나오는 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모 이게 이제 암컷이라고 하면 암컷의 배우자형 게마트는 스몰 I 라지 F예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스몰 I 라지 F. 그다음에 여기 수컷의 배우자형은 라지 I 스몰 F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이런 유전자형일 때 자식은 무조건 다 이렇게 헤테로형 라지 I 스몰 I 라지 F 스몰 F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완전 헤테로형이 나오는데 일부러 이제 요 헤테로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교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헤테로형을 만든 다음에 요거의 이 분리비를 알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서 완전 열성 동형인 애와 교배를 시켜요. 이거를 검정교배라고 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테스트 크로스 검정교배. 그래서 얘를 검정교배하면 그 아래 자손인 F2가 이제 이 표와 같이 나오는데 이거를 펀넷스퀘어라고 그래요. 펀네트라는 사람 이름인데 펀네트 스퀘어라고 해서 이게 보면 이쪽 얘 열성동용 수컷이라고 할 때 얘의 배우자형은 한 가지뿐이에요. 스몰 I, 스몰 F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모양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요 헤테로형 완전 헤테로형 얘는 유전자형이 네 가지 다 나오죠. 라지 I, 라지 F, 라지 I, 스몰 F, 스몰 I, 라지 F, 스몰 I, 스몰 F.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개가 나오는 겁니다. 네 개가 나와서 이게 각각의 얘와 얘가 만나서 이게 되고 얘와 얘가 만나서 이게 되고 그죠? 얘와 얘가 만나서 이게 되고 얘와 얘가 만나서 이게 되고 얘와 얘가 만나서 이게 되고 얘와 얘가 만나서 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네 가지 유전자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펀넷스퀘어를 그리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완전 독립이 돼 있으면 이렇게 독립이 돼 있으면 연관돼 있고 독립이 돼 있으면 얘네의 비율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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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나와야 돼요. 이런 경우처럼 얘처럼 이제 서로 다른 I 유전자와 F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상에 떨어진 염색체상에 있으면 서로 독립적일 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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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가 같은 염색체 위에 존재하면 이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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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안 나오죠. 원래대로 하면은 얘가 1이고 여기는 0,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모양과 요 모양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라지 I, 스몰 F, 스몰 I, 라지 F처럼 요런 배우자형이 생기지가 않죠. 생길 수가 없어요. 두 개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교차가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두 개가 이렇게 바뀌는 애들이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몇 개가 생기는지는 다 틀려요. 경우에마다. 그래서 요게
여기가 교차가 키아즈마가 여기 생겨서 이렇게 딱 교차가 일어나면 라지 A, 스몰 f, 스몰 I, 라지 f 이런 배우자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유전자형도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럼 요 교차가 어떻게 어떨 때 많이 일어날까요? 어떨 때 많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냥 교차는 똑같은 확률로 일어난다고 쳐요. 근데 이게 두 유전자 사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어딘가에서 교차가 일어날 확률이 높겠죠. 두 개가 바짝 붙어 있으면 교차가 일어날 확률이 훨씬 줄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교차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는 두 개 사이에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그 상대적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차가 일어난 애들의 숫자의 비율을 가지고 그걸 이제 재조합률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구해서 두 유전자 간의 상대적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해서 결과를 봤더니 이제 이거는 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얘네 네 개의 표현형이 또 다 틀리죠. 표현형이 다 틀려서 실제로 태어난 그 닭들을 보고서 겉모양을 보고 우리가 골라낼 수가 있어요. 표현형이 틀린 애들이 유전자도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색깔이 있으면서 여구이고, 색깔이 있으면서 정상이고, 백색이면서 여구고, 백색이면서 정상이고, 네 종류가 다 틀리죠. 근데 요렇게 생긴 애와 요렇게 생긴 애는 조합형인 거죠. 그래서 그 개수가 뭐냐면 이제 실제 실험했더니 63마리. 그 다음에 교차형이 얘가 63마리. 근데 교차형은 18마리, 13마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양친형 이게 이제 부모랑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이게 그대로 온 애들, 이 게마트가 그대로 온 거를 양친형이라고 하고 한번 바뀐 걸 조합형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비율이 여기 0이 됐어야 될 애들이 18, 13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율이 이제 퍼센트로 나오는데요. 퍼센트로 나오는데 전체 63 더하기 18 더하기 13분의 18 더하기 13 이게 이제 교차율이 되는 거죠. 전체에 태어난 애들 중에 교차형 배우자를 가진 걸로 만들어진 애들이 태어난 비율. 그래서 그거의 값이 19.7이랍니다. 19.7%. 그러니까 두 유전자 I와 F는 19.7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센치몰간이라고 해요. 이 단위를 센치몰간. 이 M이 토마스 헌트 모건 초파리 가지고 염색체로 이 개념을 처음 생각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학자 이름 센치 모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거리를 구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세 개인 경우가 있어요. 세 개인 경우는 이제 실제로 계산 안 하겠습니다. 개념만 얘기할 건데 세 개는 여기서 한번 교차가 될 수가 있고 여기서 한번 교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딱 바뀌는 거죠. 요 자리에서. 그리고 요 자리에서 또 바뀔 수가 있고. 그러니까 라지 A, 스몰 B, 스몰 C가 조합형이 나올 수가 있고 스몰 A, 라지 B, 스몰 C가 라지 C가 나올 수 있어요. 또는 라지 A, 라지 B, 스몰 C가 나올 수 있고 스몰 A, 스몰 B, 라지 C도 나올 수 있죠. 여기서만 바뀌면 밑에서만 바뀌면. 근데 또 재밌는 건 이중 교차형이라고 해서 두 군데가 다 또 교차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라지 A, 스몰 B, 라지 C, 스몰 A, 라지 B, 스몰 C 이렇게 더 복잡해지죠. 이게 그리고 4개, 5개, 6개 점점 복잡해져요. 근데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다음 컴퓨터로 해야 되겠지만 알고리즘을 짜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연간 지도가 만들어진다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연간이 완벽해서 얘가 그러니까 완전히 좀 바짝 붙어 있는 거죠. 두 개가 따닥따닥 붙어 거의 여기가 이제 교차가 안 일어나서 두 개가 가깝다. 그래서 절대로 교차가 안 일어난다. 그런 상태를 완전 연관 상태라고 합니다. 완전 연관 상태에 있는 거를 연관 불균형이라고 해요. 연관 균형이 아니라 연관 불균형이란 말은 이제 나중에 또 중요하게 나오니까 다시 한번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링키지 디스이퀄리브리움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디 와인버 법칙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